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금요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쵸? 공교롭게도, 5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얼굴 좀 탔어요. 그죠? 햇빛이 아주 좋아요. 날씨도 오늘 너무 막 볕이 좋고, 요즘만 같으면 참 좋겠어. 날씨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그리고 그 뭐죠? 햇빛에 나와 있으면 또 따끈따끈하고, 그래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이런 날씨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그러다 보니 요즘에 또 이제 제가 좀 운전을 많이 해요. 계속 뭐 여기저기 다니는 일도 많고, 지방도 좀 자주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일이 다사다난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도 타고 좀, 얼굴 좀 탔죠? 다음번엔 좀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그 화학 및 섬유 소재 현황 및 전망 1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2부를 할 거예요. 예, 여기 좀, 들어오셨네요. 상남자님, 뭐, 이렇게 뭐, 저기 아이들이 써놓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상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여튼,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부를 진행할 겁니다. 그, 이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이 강의 내용이, 어우, 막 페이도 장난 아니고, 막 봐야 될 내용 너무 많고, 피곤하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상남자 맞습니까? 어, 상남자임을 증명하세요. 어쨌든, 인사드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너무 막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에 이게 체력도 딸리네요. 이 시간이,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있잖아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운전을 하면서 또 느끼는 즐거움 또 있죠. 반대로. 요즘 날씨가 좋은 때는요, 이 드라이브를 이제 멀리 다니고 이렇게, 뭐랄까, 또 지방을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달리게 되잖아요.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흐리고 비도 좀 살살 왔어요. 저녁 때 밤에. 근데 그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좋네요. 어, 여하튼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에는 한번, 요즘에 밤에 약간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는데, 감기 걸렸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이 영양주사, 링게르를 다 맞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체력을 다시 이제 회복했는데, 여하튼 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예. 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제부터 좀 뭐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이죠. 그 화학 및 섬유 소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내용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화학 분야는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밀고 오던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던 이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공업 또 그렇고요. 플라스틱 산업도 그렇고 좀 많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학물 섬유 소재는 사실은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화학 소재나 섬유 소재 아닌 게 없죠. 사실 뭐 거의 모든 게 화학 섬유 소재 기반의 제품들과 생활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인가요? 강남 쪽에 관련해서 갔다가 지하상가 이렇게 다니는데 10,000원짜리 여성 신발을 팔더라고요. 나는 이제 남자 신발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고무 재질의 일체형으로 된 샌들 같은 거를 파는데 10,000원도 안 하는 신발도 있고 근데 모양이 되게 심플하고 이쁘더라고요. 네. 어, 아주 소위 말하면 고무신인 거죠, 고무신. 고무신인데, 그거를 이제 좀 단단한 소재를 쓰고, 우레탄 소재 같은 거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예쁘게 만들면서 샌들형으로 만든 거죠. 제가 어릴 적에 고무신만 신고 자랐습니다만, 고무신의 어떤 새로운 뭐랄까, 변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동일한 이 개념의 제품, 동일한 소재의 제품, 유사한 소재 제품이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품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또 새삼 느꼈어요. 그 매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든지 싸고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한 해 잘 신고 버리는, 한여름 잘 신고 버리는 그런 종류의 신발인 거죠. 또 유럽에서 그런 신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루함도 느끼고, 사실 한 해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잘 신기에는 괜찮은 디자인이고, 예쁘기도 하고, 놀러 갈 때도 편하고, 일반 생활 신발로도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역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성격이 많이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하튼, 예, 그건 뭐 여담이고요. 제가 뭐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예, 화학 및 섬유 소재라는 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재료들이고요. 이 소재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밀접한 생활, 우리와 밀접하게 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이제 뭐 제품의 종류도 많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폐해도 많았죠. 이 발암물질이나 이제 공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피해를 주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친환경 제품이나 어떤 공해제, 이제 공해에 뭐라 그럴까요? 유해 성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인가는 뭐죠?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거든요. 빨대가 없더라고요, 빨대가. 빨대가 없는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빨대가 없어. 봤더니,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잔의 이 뚜껑 부위를 입으로 빨아먹기 편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걸 느꼈어요.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아주 안 좋은, 이 요소로, 또 새롭게 등극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를, 빨대가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빨대를 대체하는 어떤 뚜껑. 야, 제품 개선이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예.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소개한 내용들이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 없지만, 뭐,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및 유도체나, 뭐, 염료나 안료, 접착 소재, 그리고 코팅 필름 소재, 계면 활성제나 이제 플라스틱 촉매제, 그리고 이제 섬유, 류 등, 다양한, 총 6가지 여기 공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테마는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느긋하게 갈까요? 예, 2부니까, 뭐, 앞전에 건 내용 다 보셨을 것 같고, 뭐, 안 보셨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똑같은 거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석유화학 제품, 어떤 이런 화학 소재나 이제 섬유 소재는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쓴다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12개의 테마가 있죠. 12개의 테마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은 테마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6개의 테마, 의료용 섬유, 신소재 기반 방해 소재, 그래핀기 나노 소재,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리막 소재, 초고흡수성 소재, 이렇게 6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어요. 오늘은 나머지 6가지, 디스플레이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도료 및 염안료, 계면활성제, 기능성 코팅 필름, 접착 소재 등으로 또 간단하게나마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플라스틱 소재는 저도 참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의료기기 회사를 장기간 다닐 때, 이제 그때 이제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플라스틱 원료 등등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봤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PP라고 부르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파생돼가지고 폴리에틸렌을 쓰기도 하고, 이제 HDP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경도, 그리고 이제 그 LDP, 그러면 로우 덴시티, 저경도, 예, 플라스틱 소재, 폴리에틸렌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사실 소재가 좀 많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주사기에 쓰는 소재는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씁니다. 단단하면서 투명합니다. 그 뭐 일반적 의료기기에서는 투명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사기도 그렇고 수액줄도 그렇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간 이물질이 없거나 뭐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방울 기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뭐 딴 얘기고, 디스플레이 소재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펼쳐서 보여주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DP 한다고 그러죠. 하죠.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제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이제 라인들을 아주 그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진열해 놓는 걸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그러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라는 게, 지금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컴퓨팅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할 수 없어요. 그쵸? 이 서로 연결되진 않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도 출시를 했고요. 아마 중국도 출시한 것 같은데,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요. 플렉서블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종이장 같은 데다가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화면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아마 이게 지금 텔레비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벽면에다 붙이는 텔레비전이 있죠. 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텔레비전도 있어요. 이제 LG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한편으로는 점점점 하이테크로 간다.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여주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CD, 이미 전통적인 방식이 됐죠. 사실은 LCD는 우리가 보통 전에 쓰던 브라운관이 달린 길다란 머리통이 큰 이트처럼 생긴 그런 모니터를 쓰다가 요즘에는 평면형의 얇은 모니터를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뭐 제가 보기엔 한 20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20, 3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모니터를 넘어서서 LCD가 아닌 그 LED, OLED, AMOLED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접거나 굽어지거나 이제 둘둘둘 말 수도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까지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이런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맡고 있죠. 예, 기술을.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 디스플레이 방식이 OLED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하면서 좀 더 기업들이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얇아지게 하고 플렉서블하게 하고 휴대가 간편하면서,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스마트폰 하고 이제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보게 되는 그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예. 아주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지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이고요. 이미 커브드 모니터는 많이 출시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보통 40만원대 정도의 큰 게, 18인치? 18인치인가요? 하여튼 큰 거. 38인치인가? 하여튼 큰 거. 큰 커브드, 이게 보통 4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사실 뭐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거죠. 예전에 아세요? LCD 모니터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막 100만원을 호가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아주 고난이도의 좋은 그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그 LED를 사용하거나 OLED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커브드 형태의 그런 모니터들이 불과 수십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기술 발전이 참 많이 이루어졌다. 많이 이루어지고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소재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OLED 패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인데요. 뭐 가장 외부로는 이제 보호 필름이 들어갈 테고, 뭐 윈도우라고 이제 창이라고 보통 그러네요. 그리고 편광 필름이 들어가고 터치 센서가 들어가고 터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OLED하고 TFT, 그러니까 OLED 패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지털이 들어가더라고요. 디지털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아주 그 얇은 막들이 여러 개 겹쳐서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PMOLED와 AMOLED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패시브 매트릭스와 액티브 매트릭스의 차이라고 하죠. 패시브 매트릭스는 이제 수동적 형태, 그리고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는 능동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발광이나 이제 그 화면을 출력하는 방식의 차이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그림 봐서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림이 그림입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문가들 알겠죠.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별 정의인데 LCD,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LCD, 그리고 이제 OLED,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고 신기능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 뭐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그래가지고 뭐 이미 많이 접한 겁니다. 근데 이 OLED는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형태, 그러니까 오가닉 라이트 이미딩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뭐 이런 놈이 쓰인다고 해요. 뭐 오가닉, 결국에는 그 유기화합물이라는 거니까 무기화합물이 아니고 유기화합물로 썼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자체 발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그 아주 얇게 만들어내는 게 기술인 거죠. 가볍고 얇게 만들어내는 거. LCD와 다른 점은 옆에서 이렇게 봐도 화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LCD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커멓게 나오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대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이걸 구부릴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뭐 신기능 디스플레이는 뭐 딱히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을 구별할 수 있거나 투명 패널을 사용하는 등의 신기루 접목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접목된 거, 기술 접목된 거는 신기능 디스플레이라고 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저기 상남자님은 열심히 키키키키키 웃기만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남자답게 웃어야죠. 그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감 디스플레이 연구그룹이 있고요. 전자부품 연구원이 있고,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LG 디스플레이. 이거 많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그 주요 연구 인력들 이름까지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하하고 웃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웃는 게 좋죠? 세상 웃어야 됩니다. 저도 웃으며 살겠습니다. 요즘에는 즐거운 일이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뭐 날씨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 애들 커가면서 참 이 철드는 모습 보는 것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애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전 이제 쌍둥이라 딸만 셋인데 이제 큰애들이 쌍둥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아주 요즘에 뭐랄까 사춘기도 물론 시작됐는데 내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 해보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딸이라 틀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나 어떤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방향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옛날에 나보다.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사춘기 때 왜 이렇게 질풍노도식을 겪었나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물론 저 그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렇지만 잘 안 됐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닌 사고로 운동을 접게 됐는데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애들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사춘기가 굉장히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풍노도의 시기라기보다는 뭔가 발랄하면서 자기가 이 내뿜고 싶은 끼를 막 발산하는 그런 시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그리고 사실 뭐 내가 능력만 된다면 많은 것들도 지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요즘 공부에 취미가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좋지만 뭐 잘 놀아야죠. 재밌게 놀고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운동은 제가 열심히 했지만 공부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상반전이니까 재밌죠? 아, 자,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요소 기술 연구기관 및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참고서 한번 보세요. 이 자료는 뭐 협회 요청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연락을 주실 것도 없어요. 이게 그 인터넷에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 근데 보통 이 기술 분야 하나가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그래요. 워낙에 좀 양이 많고 이거를 보고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약 차원이 아니고 저는 봐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우리가 범직한 부분만 따옵니다, 그냥.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시장 정보나 시장 조사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안에 있어요, 내용들이.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거든요. 많이 활용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한번 볼까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그 플라스틱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에서 오고, 그리고 이게 생분해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50년, 뭐 500년 걸린다 그러죠. 종이팩 그 뭐죠? 우유팩, 우유 종이팩 아시죠? 그거 하나가 생분해되는데 뭐 500년인가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분해되는 과정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은 우리 지구상, 전 인류, 좀 크게 봅시다. 전 인류를 넘어가서 우주, 우주의 어떤 생존과, 이 청결, 그리고 이 자연 유지, 자연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미진하고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자 전분이나 옥수 전분 같은 걸로 이제 플라스틱을 써서 만들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생활의 주요 이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소재로 활용되기까지는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긴 했죠. 플라스틱 대체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체된 제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뭐 요즘에 그 빨대가 좀 종이 빨대로 바뀐다든가, 예전에 계란판은 여전히 종이군요. 원래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네요. 보니까. 계란판은 종이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봉지 같은 경우에 비닐봉지라 그러죠. 플라스틱 백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틱 봉지를 나중에 쓰려고, 우리 직원이 지금 사진 찍으러 들어왔습니다. 눈 감고 찍지 아세요? 또 제문처럼 매번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데 계속 눈 감고 찍어요. 내가 눈을 자주 깜빡깜빡하니까 잘 알아서 찍으시면 돼요. 자, 집에 플라스틱 백을 쓰려고 보관했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 또 눈 감았다 찍었어 지금. 봤지? 맞지? 눈 감았지? 아니요. 안 감았어? 일본 눈 감았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거기 미세한 구멍이 나거나 해서 전과 다르게 새거나 막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보통 그런 게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 백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오래 두고 쓰지 못하죠. 금방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보관하는데 1년 내내 봤더니 멀쩡하게 있어, 플라스틱 봉지가. 그러면 그거는 석유화학 재료로 만든 플라스틱 백이에요. 고마워요, 사진. 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매번 찍어주는 감사한 직원입니다. 전 제 사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잘 구분하시라고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분해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연히 자연의 유해물질이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말아야겠죠.
그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식물체 바이오매스가 20에서 25%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 이게 100% 식물성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석유화학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 이제 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플라스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자 구조를 얻어내지 못하죠. 사실 분자 구조는 유사하게 흉내낼 수 있다 해도 실제로 그의 그 물리적 성질을 똑같이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석탄인가요? 다이아몬드하고 그 놈들이 같은 탄수 성분이잖아요. 분자 구조는 거의 되게 좀 비슷한 탄수 성분입니다. 근데 그 분자 배열이나 뭐 그런 것 따라서 좀 달라지면 누군 다이아몬드고 누군 석탄이 되고 누군 흑연이 되는 거죠. 다 탄소인데.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잘 모르지만 떠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금 지원 및 홍보 전략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팔 곳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플라스틱 재료를 자체적으로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200개국이 넘게 나라가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은 직접 만들어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100% 내수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뽑아내고 있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많이 갖다 사서 쓰죠. 직접 하는 것보다 수입해 쓰는 게 훨씬 싸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누가 하려고 그러나요?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마트 가보면요. 다이소도 그렇고요. 가보면은 일본 제품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저가의 고품질 제품들. 예, 저도 가끔 애용이라기보다는 가끔 필요하면 가서 사서 쓰기도 하는데 아주 기술 좋게 정교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품질도 괜찮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불과 몇천 원이면 필요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시장성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많은 길이 남았어요. 규제만 한다고 사실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까지 하기에는 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산업화, 즉 양산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히 일부 제품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할 수밖에 없죠. 정부 입장도 그래요. 아직 제품화되지 않고 양산하지 않는 데다 돈을 쏟아부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꼭 해야 되지만 빨리 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뭔가 새로운 소재, 우주에서 이게 딱 들어온 어떤 새로운 신소재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가 이렇게 많다 그러네요. 바이오매스 함량이 들어간 거,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고요, 산화 행분해 플라스틱이 있고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있고요. 보면은 이게 뭐 그것도 생분해 플라스틱은 천연물 계열과 석유 계열이 있고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결합형과 중합형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보면 바이오매스 함량이나 사용 원리는 뭘 쓰고 있느냐, 종류는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참 많아요. 예. 전 보고도 뭔지 바이오 폴리에틸렌도 있고 바이오 폴리프로필렌도 있고 뭐 많네요. 예. 많은데 이 뭐 장점을 볼 것 같으면 생분해 우수, 탄소 저감 우수하고 분해 기간 조절 가능하고 물성 우수하고 탄소 저감 우수 강도 우수하다. 근데 단점은 고가이다. 핵심이죠. 비쌉니다. 물성이 떨어진다. 실제 플라스틱보다. 핵심입니다. 팩트죠, 팩트. 유통 중 분해가 될 수 있다.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산화분해를 해야 된다. 열이나 열 UV를 활용을 해야 된다. 생분해 속도가 느리다. 강도 내수성 문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퀄리티가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만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금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저걸 씁니다. 가급적이면 텀블러 씁니다. 그 차에 텀블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갈 때 이제 텀블러에다 좀 따라주세요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제 쓰는 양이 줄어들긴 해요. 또 제가 또 이게 텀블러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차에 이제 지방 많이 다니고 운전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지, 운전하면서 김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등등등 먹다 보니까 차에 쓰레기가 점점 쌓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물병하고 일회용 커피, 그 플라스틱 잔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줄여야겠다. 이거 이래저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텀블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그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스타벅스 매니아를 산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예쁘게 생겼길래 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니까 뭐 50원인가 빼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막 삽니다. 뭐 저는 뭐 커피 맛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맛없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그 바이오 플라스틱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패키징, 포장. 예, 포장이요. 그 다음에 소비재 7%밖에 안 돼. 7%, 포장이 58%인데.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 이동수단에 이용되는 7%, 그 건물, 건축에 이용되는 게 4%, 텍스타일, 예, 텍스타일에 이용되는 게 11%, 예, 꽤 많은 편이네, 텍스타일은. 그리고 농업에 이용되는 게 5%, 그 전기 전자 쪽에 이용되는 게 2%, 기타 등등 6%, 예, 이렇게 이용되고 있대요. 사용되는 양도 작지만, 매년 보니까 200만 톤 정도밖에 생산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만 톤이면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예, 200만 톤. 예, 예, 플라스틱으로 샀을 때는 이거에 막 수백 배는 될 거려. 현재 뭐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크기의 발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학교, 광운대학교, 전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어재력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등등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참 그 연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 플러스 사실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좀 불러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장기간에 좀 고장나지 않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플라스틱을 이용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를 주면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더 커지지 않을까. 예.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예. 자, 도료 및 염안료. 예, 도료는 뭐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음, 뭔가를 그 덮어서 칠하는 게 도료입니다. 염료는 뭔가요? 염료는 뭔가를 물들이는 겁니다. 안료는 뭔가요? 안료는 뭔가 이제 그 위에다가 덮어쓰기도 하지만 이거죠.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의 색상을 바꿔주는 거. 플라스틱 재료에 이제 안료를 넣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덮어주는 거, 물들이는 거, 그리고 본래 자체의 색깔을 바꿔주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특성이 있다. 간단하게. 뭐 당연히 이것도 많은 이제 그 공해 유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 제품 개선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보니까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르말데이드나 이제 인체에 유해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많이 친환경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료하고 안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염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옷을 물들이는 게 염료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좀 싸구려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나면요. 저녁 가서 벗잖아요. 특히 여름에 다리가 파래져요. 겪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파래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옷을 물들이면서 넣었던 염료가 그들의 몸으로 전이 되는 거야. 좋을 리 없겠죠, 건강에, 당연히. 좋을 리 없습니다.
요즘엔 뭐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전이되지 않는 그런 염료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 도료의 목적, 도료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기본적으로는 색상을 내는 거지만 사실은 그 피막을 만들어서 그 이 어떤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보호를 하는 게 어디로부터 보호하느냐? 뭐 보니까 태양광선, 물, 산소, 모래, 먼지, 염분,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는 굉장히 두꺼운 도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료의 두께를 도막이라고 합니다. 도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제가 하나 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는 철판은 얇고 대신에 도막을 두껍게 해서 마치 뭐 이렇게 뭐 튼튼한 양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철판이 얇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출용보다 이제 내수용이 얇은 철판을 쓰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뭐 도막을 두껍게 하는 건 아니고 도막을 두껍게 하는 이유는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차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염분이 많거든요. 바닷가 염분도 있지만 겨울에 길거리에 뿌리는 눈녹이라고 뿌리는 염화카신 같은 경우에 차를 부식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로부터 차를 보호하려면 도막이 두꺼워야 돼요. 얇으면 스크래치가 일어나면서 그 얇은 도막이 벗겨지면서 차체가 상하게 됩니다. 도막이 두꺼운 이유가 얇은 철판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썰이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뭐 철판이 두꺼운 거 쓰는 게 좋지 않나요? 그쵸?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파는 차는 더 비싸게 팔면서 수출한 차는 더 싸게 파는데 열받게 수출차는 더 좋고 내수차는 더 안 좋아.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해외로 수출되는 차를 중간에서 빼서 타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산대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디자인은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 차가 성능이나 뭐 이 차체의 그 어떤 뭐라고 또 철판 두께가 달라가지고 더 좋아서 뭐 더 좋다고 하는데 뭐 타 옆에 타보긴 했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차긴 한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예. 우리나라도 빨리 좀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똑같은 차를 좀 탔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진국 저런가? 우리나라에서 차 수출할 때 자기들 내수용은 좋게 만들고 수출용은 좀 나쁘게 만들고 그러나 혹시? 한국 사람들이 봉인가? 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그 생각하니까. 예, 여하튼, 예. 저는 국산차 타고 있습니다만, 예. 이 차를 타기 전엔 제가 이제 폭스바겐 탔어요. 외차를 탔는데, 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연비 사태. 났을 때 열받아 차 팔아버렸어요, 그냥. 한없이 팔아버리고, 지금 저도 뭐죠? 공동제소를 통해서, 내 떨어진 차가 물어내, 그러고 지금 제소하는 상태인데, 뭐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4년이 다 돼가는데, 뭐 아무 소식 없더라고요. 보이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큰 기업은 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소비자. 자, 도르민 염안료가 활용되는 분야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 집엔 다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부분에 이제 도료와 염안료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건축용, 바닥 방수용, 목공용, 뭐라고 쓴 거야 이게? 중방식용? 예. 중방식용이 뭔가요?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잘. 뭐 골조를 세우는 것 같은 모양인데, 예. 공업용이 있고요. 자동차 보수용이 있고, 에너지 일감용이 있고, DIY, Do It Yourself. 예. 네가 직접 알아서 해. 이런 뜻이죠. 예. 뭐 그런 게 있고, 가정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있고요. 주변에 있는 거 다 합니다. 여기 염료와 안료의 차이를 써놨네요. 예. 활용도의 차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보니까, 염료와 알료에 있어서 염료는 물에 녹지 않는데요. 수용성이 아니래요. 근데 알료는 거꾸로 했네요. 염료가 물에 녹고 알료는 물에 녹지 않은데요. 예. 예. 수용성이냐 불수용성이냐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이드로필릭하냐 하이드로포빅하냐 그겁니다. 하이드로필릭 그러면 친하죠. 친수성. 물에 잘 녹거나 이제 물을 잘 잡아당깁니다. 근데 하이드로포빅은
반친수성. 그래서 물을 싫어합니다, 얘들은. 그 수용화 방법은 디졸브, 뭐 분산, 이렇게 디졸브라는 건 녹이는 거죠. 분산은 잘게 쪼개서 가루를 만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내광성은 염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빛을 잘 막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알리는 확실히 이제 그 녹지 않고 이제 분산해서 수용시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확실히 내광성이 좋네요. 빛을 투과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입도도 다르네요. 입도도 확실히 염료는 10나노미터 이하인 거고 염료는 50나노미터 이상이네요.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주 용도는 염료는 실내, 알료는 실외. 저는 꼭 이렇다고 보진 않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내에 칠하는 뭐 도료와 실외에 칠하는 도료가 서로 같진 않죠. 지금 뭐 전화가 자꾸 왔네. 색도는 표현감이 넓고 표현감이 넓음 좀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표현감이 넓다라는 건 염료는 표현감이 넓다는 했는데 표현감이 넓다라는 건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의미 같고 색도의 표현감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색상의 원색이나 그런 색상이 나타날 때 선명히 나타낸다는 의미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색감은 알료에 비해 좋고 염료가 알료는 염료에 비해 떨어진다고 당연한 얘기 써놨지. 보니까 알료와 염료의 차이를 그림을 보여준 게 있는데요. 염료는 물체 안에 피보물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고요. 알료는 피보물의 바깥을 덮고 있네요. 모양 자체가. 아마 가공 방식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간만에 애들이 방학을 써놨어요. 뭐냐면 공인시험 분석기관 연구기관이에요. 우리 어디서 이거 테스트하지 모르잖아요. 잘. 사실은 제가 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공인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R&D 과제 하다 보면은 4개나 5개 정도의 공인시험을 통해서 이 성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받나 깝깝해요. 그쵸? 깝깝합니다. 실제로. 뭐 당연히 깝깝하죠.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의 산업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깝깝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다 합니다. KTL이 있고 KTR이 있죠. 화학생활시험연구원인가? 하여튼 뭐 그런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출연료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골라서 내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런 테스트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표준이 어떤 거냐? 사실 문의해보면은 좀 빨리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 사학계획서를 급하게 작성하시죠.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 시험 기간을 찾아가지고 시험 방법을 써놔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미리 하면 사실 좋은데 미리 서두르면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계면활성제 볼까요? 벌써 45분이나 시간 너무 빨리 가네. 계면활성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붙어있던 놈을 떼내는 거예요. 때나 이물질이 붙어있는 거를 쉽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계면활성제입니다. 근데 계면활성제 자체가 발암물질이죠.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제는 계면활성제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계면활성제 이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화학성 계면활성제를 없애고 천연 계면활성제나 무계면활성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품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화학 원료에서 얻어지는 계면활성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요. 지금 실내가 약간 쌀쌀해서 내가 자꾸 팔짱을 끼게 됩니다. 지금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 여름이라고 이제 에어컨 드니까 앞으로 자켓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자켓 차에 놓고 왔는데, 들고 있고 그랬네요.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계면활성제가 쓰이는 분야는 너무나 다양해가지고요. 우리가 특히 민감 부분을 하시는 화장품이에요. 생활에 많이 쓰는 것들, 화장품하고,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인데, 세탁세제든, 뭐 주방세제든. 그런데에도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지금은 많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그거 바르면 암이 걸린다 해서 우리 바르고 있었거든. 우리 잘 몰랐거든 그거를. 근데 이제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뭐 정부가 열심히 이렇게 이 산업을 육성하고 민다기보다는 기업이 자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간 제품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천연계면활성제 쓰거나 무계면활성제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기업들이 알아서 발전시킬 거예요. 여기도 그 말이 나오네요. 하이드로포빅하냐 하이드로필릭하냐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데, 뭐 친수성이냐 반지수성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뭐 여기는 뭐 계면활성제의 기본적인 어떤 뭐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건데, 뭐 저 잘 몰라요. 뭐 이제 계면활성제 제품 분류 관점에서 보면은 계면활성 음이온, 뭐 양이온, 양성이온, 비이온, 특수계면활성제 등등등 이렇게 그 중분류를 한다고 해요. 음이온을 이용하냐 양이온을 이용하냐. 이 보면은 음이온은実적으로 어떤 거냐면 샴푸, 비누 이런 거 있죠. 생활용품으로 쓰는 거, 세제. 근데 양이온은 살균제, 소독제 이런 거. 주로 산업용이나 농업용 혹은 이제 공업용으로 쓰는 것들. 양성이온은 피부 자극이 좀 적대요. 그래서 유화 혹은 이제 그 유연제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비이온은 피부 자극이 더 적기 때문에 주로 화장수에 많이 이용을 한대요. 그리고 특수계면활성제는 바이오계면활성제는 불소알미 계면활성제 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니까 그 계면활성제를 가장 많이 쓰는 시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단연코 가정입니다.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타일, 섬유, 그리고 뭐 퍼스널 케어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운동이든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마사지 뭐 이런 거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산업용으로 쓰고 산업용이 의외로 적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개인들이 쓰는 게 텍스타일 제외하고 40% 플러스 9% 49%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일 유류 산업 쪽에서도 한 5% 정도 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기타 30%. 자, 이제 끝을 가고 있네요. 기능성 코팅 필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기능성 코팅 필름은 말 그대로 그 뭔가를 덮어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안 보여도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소재를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일단 자동차 썬팅. 예전에는 자동차 썬팅이 단순하게 내부가 안 보이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좋진 않죠. 너무 어두워서 내부가 안 보인다는 건 안에서도 밖에 잘 안 보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밤운전할 때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능성 그 썬팅 제품들이 나와서 자외선 차단 잘 하면서 반대로 밤에도 외부가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썬팅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예. 보면은 이제 유리 반사의 방지 방막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의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도 가리키는 등 폭넓은 의미에 사용된다. 이게 다 이제 그 기능성 코팅 필름 제품이라는 거예요. 미관, 내열, 내광, 내후, 내후는 냄새 말하는 겁니다. 냄새 막는 거. 내약품성, 방수, 방오, 오염을 막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학, 광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밤에도 잘 보이는 필름. 뭐 재전, 도전, 재균, 촉감 등등등등. 재전은 뭔가 전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도전은 뭐겠어요? 그 전기가 밖으로 새는 거 그런 걸 막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재균은 세균을 차단한다는 거고. 촉감은 당연히 촉감인 거죠. 그런 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단순히 창문 썬팅하는 거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활 깊숙이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은 DIY 열풍 때문에 그런 기능성 코팅 제품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방 가구도 많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시트지를 붙이기도 하고 창문을 직접 이렇게 코팅하기도 하고 합니다. 뭐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 핸드폰 저는 벗겨냈습니다만 오래돼가지고 핸드폰에 보통 그
강화, 그러니까 이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필름을 붙이기도 하죠. 방탄 필름이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그거 붙이면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터치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완전 기술이 좋은 거죠. 보니까 습식 코팅, 건식 코팅. 습식 코팅은 물을 뿌려서 붙이는 거고요. 건식 코팅은 그냥 쫙 붙이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적용 분야는 뭐 다양해요. 여기 사실 뭐 보면은 플라스틱용 코팅제, UV 경화형 코팅제라고 되어 있고, 뭐 진공 증착용 코팅제라고 되어 있고, 금속 소재용 코팅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일반 생활가전에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좀 대량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일반 생활가전에는 뭐 분야별로 좀 적긴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성 코팅 필름에 대해서 이제 나노 코팅 소재는 이제 지금 계속 개발돼 가지고 많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보면 터치 스크린이나 커팅 툴은 뭐냐면 뭔가 자르는 도구.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커팅 그 툴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닫힌 구조의 방막을 이제 형성시켜 가지고 절삭 공구의 어떤 수명을 늘리는 데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그리고 선글라스 렌즈나 그 옵티컬 코팅의 광학 코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글자가 안 보이네. 내가 눈이 나빠졌나? 예. 나빠지긴 했죠. 예. 이 뭐라고 쓴 건지 나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Substrate surface. 예. 기판 표면인 거네요. 기판 표면에 코팅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애칭은 뭔지 아시죠? 애칭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축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팅한 부분과 비코팅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단차가 생기도록 이렇게 부식 처리하는 거, 그런 관련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네요. 예,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팅이라는 부분도 나노 단위로 들어가서는 더 많은 다양한 부분에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또 보기 좋게 만들어놨게 붙여놨어요. 기능성 코팅 필름에 대해서 광학용, 그래픽용, 산업용, 전기 절연용, 포장용 등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팅 된지도 모르는데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이제 알루미늄 이 조명과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이 다리의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소재도 사실 코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지만 흠집이나 기스가 나면은 뭔가 벗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코팅을 많이 하죠. 알루미늄 소재 자체는 사실 부식성이 높아요. 부식이 잘 되는 소재예요. 이 코팅을 해줍니다, 많이. 철판도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국내 이제 코팅 관련돼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코실연구원, RIST 뭔가요 여기는?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키스트 등등이 있어요. 자, 점착 소재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소재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드 생각할 수 있어요. 스티커 생각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붙도록 만드는 그 소재, 접착 소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점착 소재나 접착 소재는 결국엔 하나의 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액상의 형태, 혹은 더 그보다 고체 형태, 이냐에 따라서 이게 점착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응용력의 차이가 생기고요. 거기서 접착제냐 점착제냐라는 게 또 이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기 및 최종 접착 강도 차이가 접착제는 큽니다만 점착제는 적어요. 물성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접착제는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한번 떼내면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체화돼요. 접착제의 특징은 붙이고 난 시간이 지나면 고체화되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점착제는 붙이고 나서 떼내도 어느 정도의 물성을, 점착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또 붙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접착 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접착제가 좋습니다. 경화되면서 딱 달라붙지만 점착제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왜냐면 고쳐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리퀴드 상태, 액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적 상태냐, 접착제냐, 점착제라는 걸 좀 구분이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스포츠 테이프나 파스 있죠.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착됐다가 하면 또 붙이면 또 붙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점착제를 씁니다. 점착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강력 접착제 있죠. 순간 접착제. 얘는 어때요? 떨어뜨리고 수초 안에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얘는 접착제예요. 재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수지계, 고무계, 혼합계 등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크릴계도 있고 그래요. 아크릴계가 수지계에 속하겠죠. 뭐 아유 발음도 어렵네. 점 접착 소재는 이게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네요. 34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독일이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북미 쪽에 300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아시아 쪽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긴 해요. 뭐 사용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씁니다. 우리 주변에. 붙이는 건 다 쓰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환경 유해수가 적냐라는 게 핵심 요소가 돼요. 결국에는 끝이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사용되는 수술용 접착제도 있어요. 요즘에는 봉합 방법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차라고 부르는 수술용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합니다. 근데 봉합사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균 감염의 확률이 높아요. 봉합사는 아시겠지만 실이 이제 봉합사는 주로 이제 나일론을 많이 만들지만 이 소독한 놈을 이 살을 찝어서 꿰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꿰매고 나서 상처가 한 번 더 생기죠. 왜냐면 바늘이 들어가는 상처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봉합살 제거를 할 때 세균에 감염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있냐면은 다시 재개봉을 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될 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퍼 형태의 이제 봉합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수술 부위를.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접착체 형태의 봉합 기술도 있습니다. 별로 좋은 기술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끼리 맞닿아야 얘들이 서로 혈관이 서로 연결되면서 살이 재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염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건데, 이게 접착제는 사실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군대에서 예전에 많이 썼던 지혈제, 그러니까 분말입니다. 분말 형태 지혈제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접착 형태의 봉합 기술과 비슷한 거예요. 그분을 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피가 멈추도록 만드는 건데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래요. 그리고 클립으로 찝어주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전혀 딴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로써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장장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이제 화학 섬유 소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번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좋아합니다. 붉은 보내기 딱 좋죠. 그때는 이제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콜롬비아인가요? 우주 왕복선의 표면 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표면 소재가 세라믹이죠, 세라믹. 그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도자기 굽는 기술이 거기에 이렇게 이전이 돼서 만들었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화벽돌을 만들어내는 내화성 소재의 어떤 그런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디 가서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뻗어 있다가 적당한 때에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부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